오늘 순서는 저 같은 경우에 그 세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가게를 왜 시작했는지, 처음 발단이 뭐였는지, 왜 남들 다 하는 뭐 치킨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2년 반, 3년 전이면 그 당시에 술집으로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해서 이 수제 맥주집들이 떴는데 왜 그런 게 아니라 난데없는 이런 한국 술을 하게 됐는지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첫 해를 이 없었던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방식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내긴 했는데 가게라는 게 실체가 생겼으니까 뭐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해에는 뭐 월 매출 1,000만 원밖에 못하는 이런 가게에서 어떻게 그래도 한 해 한 해 올라가면서 2배씩 성장을 했고, 지금 또 앞으로 내년에 2배, 후내년에 2배를 뭐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목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더 가려고 하는지 그 꿈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식업을 하기 전에 좀 경력이 그 전에 다양한 것들을 해왔었는데 제가 한 4년 반 정도 전에는 티몬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배민 전에 뭐 소셜커머스 티몬, 뭐 쿠팡, 위메프 같은 데가 있었는데 전 티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이 전략 책임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관심도 많고 뭐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4년 전에 제가 그때 되게 뭐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더 어렸었거든요. 만 나이 29살이었는데 그 당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요즘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런 뭐 벤처에서 막 20대 임원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출마를 하라 해서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팀원은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선거가 출마를 했는데 회사는 나왔는데 막상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 2년 정도는 민주당 부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맨날 뭐 정치 활동을 했죠. 근데 정치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 만나는 건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유권자 만나고 낮에는 기자들 만나고 저녁에는 다른 정치인들 만나서 정치 활동을 하는 와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내가 술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이제 이 30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지고 뭐 의대 공부 이런 걸 하기에는 적성도 안 맞고 힘들 것 같고 외식업을 해보자. 외식업을 해보면 특히 그 중에서도 술집을 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니까 좋은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긴 하지만은 혹시나 1%의 가능성으로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외식업은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아도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술집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됐던 거예요. 첫 해에는 이 한국 술 전문점이라는 걸 만든다니까 뭐 한국 술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행히 이제 제가 시작한 지 2년 넘고 이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인식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땐 뭐 얼마 안 됐지만 더더욱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있었던 게, 정치하면서 매일 술 먹다 보면 제일 편하게는 호프집을 가고요. 호프집이나 아니면 소주집을 가가지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되고, 근데 좀 그래도 개중 좋은 술집 간다 하면 가는 게 뭐 이자카야, 일본식 술집이라든지 와인바, 프랑스식 술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맥주집도 좀 좋은 맥주집을 간다고 하면 뭐 독일 맥주 이런 데를 가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저는 원래 대학 때부터 막걸리를 좋아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막걸리도 좋아하고 뭐 전통 소주 같은 것들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걸 먹으러 가자라고 해도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술을 파는 거는 업을 정의를 했을 때, 이 산업을 정의를 했을 때 그 제품을 파는 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술을 싸게 먹는 게 핵심이면 마트나 이런 데서 술 사다가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싸긴 싸잖아요. 하지만 술집에 와서 먹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울리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그 공간만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들을 만나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은 다 저한테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간판을 사람들 눈에 띄게 하려면 여기에 어떤 색깔을 써서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또는 뭐 여기 동선을 뭐 어떻게 해야 좌석수를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다. 그래야 몇 메터전이 난다. 이런, 그리고 또는 외장재가 뭐 다들 사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에폭시 하면 얼마, 또는 뭐 대리석 하면 얼마, 나부 얼마, 이렇게 돈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는 어떤 공간이 창조될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면 차라리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 설치 미술을 하는 미술 작가들하고 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미술 작가들이 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 있는 작가들이랑 당연히 막 몇 억을 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젊은 작가들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미술 작가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그 경리단에 있는 이태원 경리단에는 요즘 작은 뭐 미술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관장님한테 내가 이 동네에 술집 내려고 하는데 혹시 갤러리 관장님 술 좋아하시냐고, 우리 가게 나중에 열면 술도 많이 드리고 음식도 드릴 테니까, 또 비용도 당연히 소개비도 낼 테니까 좀 젊은 작가들 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이래저래 소개를 받았어요. 이 가게가 21세기의 서울을 상징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갖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매달 회의를 해서 저희는 21세기의 서울을 반영하자. 그 말은 보통 뭐 막걸리집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월맨의 주막, 또는 뭐 박씨 물고 온 제비,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한국 술집이라기보다는 조선 술집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갔던 것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해외 이자카야들도, 고급 이자카야들은 뭐 에도 시대라든지 몇백 년 전에 그런 일본의 옛날 정취를 반영하고 있고, 뭐 와인바나 독일식 맥주 펍 같은 것도 뭐 유럽의 고성 이런 인테리어를 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갈 만한 세련된 업장들도 있는 거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외국 친구들 왔을 때 데이트할 때 갈 만한 그런 술집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인테리어 회의를 했고, 이런 뜻을 가지고 하면 100년 뒤에는 이 이자카야라는 것도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처음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자카야라는 모양이 없었을 거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미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빨간색으로 막 이 기와나 단청 같은 거 있으면 아, 저거 중국집이구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가서 한국 식당, 한국 술집이 뭐냐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그게 뭔지 말하기 힘든 거니까, 물론 조선시대의 식당이나 술집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젊은 작가들하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첫 해에 있었던 가장 큰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워낙 술 좋아하고 술꾼이라서 어제도 비행기 타기 전에 술 먹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공짜 술 주니까 술 먹고, 얼씨구나 하고 맨날 술 먹는 사람인데, 그 술꾼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주를 많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술에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와인바나 위스키바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는 안주 막 엄청 거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치즈 정도라든지 초콜릿 같은 정도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술도 무조건 이 전에, 지금도 저희 가게는 전 안 팔거든요. 물론 특별한 뭐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가끔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안 하는 가게인데, 이 전에 막걸리 막 이렇게 걸지게 먹는 것만이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해에는 심지어 아예 안주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차라리 주방 없이 술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방을 정말 작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혹시 다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주방이 한 2평? 앞에 통로까지 해야 2.5평밖에 안 되는 데서 저희 거의 30석, 40석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 3명 쓰면 딱 등 맞대고 서면 꽉 차거든요. 한 명은 여기 냉테이블 위에서 밑준비 작업하고, 한 명은 여기 불 앞에서 불질하고, 한 명은 여기 설거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주방 없이 할 계획이었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도 안 났어요.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 해에는 이런 외식업의 생리라든지 요리사의 중요성 같은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술 위주로만 판다. 그리고 가끔 저 뭐 요리 잘하지도 전혀 않는데 그냥 제가 파전 붙여가지고 팔고 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 매출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저 아는 사람들, 지인들 또는 저희 가게 투자자들이 와줘서 겨우 한 달에 특히 완전 뒷골목에 있어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단 한 명도 유동인구가 없던 데예요. 요즘은 주말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뒷골목을 해서 요즘도 주중에는 진짜 한 명, 두 명 왔다 갔다 해요. 24시간 통틀어서 주민 빼고는. 그런 데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재작년 한 해를 보내고 작년 초에 이제 제가 요리사를 뽑자 이렇게 한 거죠. 작년에 굉장히 좀 유명해져서 아마 여기 분들도 들으시면 알 텐데 저희 주방장 그 안주원이라는 친구인데 구글보다 요리였어라는 책을 썼어요. 재작년엔 매출 1,000만 원 하던 가게가 작년 초에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가 오고도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매출이 1200, 뭐 1300, 1500 이렇게 2, 3, 4월 동안 쭉 올라가다가 이 4월에 1500을 하고 5월에 바로 3200을 가버리더라고요. 이 미디어 파워가 세다라는 걸 그때 처음 절감을 한 거죠. 근데 7월, 8월은 어차피 여름 휴가철이고 비수기니까 7, 8월에는 좀 뭐 이런으로 가고 그럼 9월, 10월에 다시 매출이 오를 거다. 우리 한번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차라리 미리 사람을 뽑아 놓자. 왜냐면 저희가 4월에 매출 1,500까지 했다가 5월에 갑자기 3,200이 가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서로 당연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번에는 여름에 미리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 놓고 9월, 10월을 대비하자 했는데 9월, 10월에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9월, 10월에 매출이 안 오르고 계속 매출은 2천 정체인데 사람 뽑아 놓은 건 매출이 3, 4천은 나와야 될 만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부로 사람들을 한 두세 명을 줄였어요. 그랬는데 11월 한 보름 지나가니까 전 주방장이 자기 그만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차라리 아예 화끈하게 가보자. 차라리 내가 월급을 덜 가져가더라도 이 가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전임 주방장보다 더 잘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 이 나이 또래에서 가장 잘한다는 셰프를 데려와 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술 전문점을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었고 그 말은 저희 가게 이름이 한국술집 안씨 막걸리인데 저희 가게의 브랜드는 안씨 막걸리고 한국술집이라는 거는 뭐 위스키바, 이자카야처럼 하나의 업종의 업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늘 내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외식업이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살아남기만 해도 힘들지만 만약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의미를 추구로 하는 거는 이 안씨 막걸리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술집이라는 업태를 만들겠다. 100년 뒤에는 전 세계 어딜 가든 한국 술집을 딱 보면 저건 한국 술집이구나. 저희 코리안들 가는 데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걸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너무 대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가게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리사가 작년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거는 결정타였던 거죠. 다행히 올 이제 한 6개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상태에서 저희 가게는 작년에 정말 막 미디어가 주목하고 했던 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1, 2월에 현재 주방장이 워낙 잘 하다 보니까 바로 매출이 작년보다도 또 2배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점점 다행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가게를 처음 열기 전에는 이 술을 파는 거는 제품을 파는 제품 중심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의 의미가 중요한, 그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팔고 또 손님들이 오는지 공간 중심이라고 봤는데 요즘은 아예 공간 중심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 중심의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방장 말고도 다른 그 밑에 부주방장이라든지 아니면 객장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월 매출을 2천만 원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 매출 한 2억 4천 정도를 한 건데 그래서 1년 총 수익
수익이 그래도 한 10%는 났어요. 제가 월급을 200만 원밖에 안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을 10%를 내서 저희 투자자들한테 뭐 100만 원씩 투자한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뭐 투자 수익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10%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씩 다 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6개월을 지난 동안은 매출이 2배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아직 거의 제로예요. 물론 제가 월급을 작년보다 훨씬 많은 500만 원을 가져가고 있긴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매출이 올라간 만큼 수익이 더 커졌으면 좋을 텐데 이 수익률을 거의 0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 여기 배민을 쓰시는 사장님들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보셨겠다시피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제가 있던 티몬 같은 이런 나름 TV 광고까지 하는 큰 스타트업 회사들도 막 요즘은 티몬이나 이런 데는 연매출을 1조 원씩 하지만 아직도 적자거나 회계장 부상으로 보면은 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수익 낼 만큼의 분량을 차라리 재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2, 3년, 뭐 5년, 10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진짜 가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년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가게를 한번 꿈꿔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